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우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에 특급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신동아의 이정훈 편집위원 모셨습니다. 이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정훈 편집위원께서는 항상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는 젠틀한 젠틀맨이네요. 오늘 종합신문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 A사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수저도 모자라 티켓까지 챙겨준 장관 후보자들 의혹,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혼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오늘이죠. 공직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 가운데 특히 장관 후보들 중에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대체한 거, 병역 대체한 거, 이거 논란이 있죠. 주영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인턴으로 일하고 300만 원 받았는데 이것도 어찌 알고 아빠와 관련된 조직에서 인턴으로 일했는지 이것도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과 권력에 따라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흑수저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실감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이런 논란 부추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 물으십시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새누리당에 세 가지 고민이 있다는데 어떤 고민일까요? 탈누리, 헛누리, 쌈누리. 새누리의 세 가지 고민. 탈누리는 뭘까? 안철수, 신당 등등의 영향력 때문에 새누리당을 이탈하는 이 지지층의 이탈 현상. 탈누리. 헛누리는요, 새누리가 선거 앞뒀는데도 이 새 인물 영입난을 겪고 있다. 영입할 만한 인물이 없다. 헛누리다. 그리고 쌈누리는요, 공천 룰을 두고 상행식 공천이다 아니다 여태까지 싸움을 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탈누리, 헛누리, 쌈누리 이 세 가지 고민이 있다. 한국일보 재미있는 기사 썼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이면에 충격적인 기사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혼모의 아기 6명을 20만 원에서 150만 원에 거래한 일당. 충남 논산경찰서는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난 아기를 데려다 키운 혐의로 23살의 임모 씨, 이 임모 씨도 결혼을 하지 않으신 여성인데요. 이 임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미혼모들에게 아이 한 명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주고 아이 6명을 데려다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임모 씨가 도대체 2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주고 아이를 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경찰이 한창 조사 중입니다. 참으로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의 소유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찰은 머쓱해질 수밖에 없겠죠. 검찰은 해당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시법, 집회와 시위법 위반 혐의 등만 판단을 해서 한상균 위원장을 기소한 건데 소유죄를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경찰 어떻게 된 겁니까? 과하면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과유불급.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프리미엄업은 현역 의원들 한 발 앞서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 선거구도 없어졌겠다. 이 예비 후보들보다 한창 유리할 텐데요. 주민과 접촉을 늘리면서 강행군을 하고 있다. 표심 없게 분주하다. 신문형, 포켓형, 모바일형 등 다양화되고 있는데 선거구 정리가 안 돼서 발목이 잡힌 신인과 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 국회를 향하여 줄 소송하고 있다는 기사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현역 의원들이 아직까지 이 선거구 단판 지을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갑질에 앞서서 두 의원의 갑질도 오늘 서울신문 정치면에 실렸습니다. 이목희 의원과 김상민 의원입니다. 비서관의 월급을 일명 돌려막기 했다라는 이목희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비서에게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김상민 의원의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좌관 갑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중앙일보도 박용석 만평입니다. 이른바 진박 논란, TK에 진실한 사람들 진박을 내려보냈다라는 기사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임금님의 하명서를 들고 이리 오너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굳게 닫힌 TK 성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불쌍하게 앉은 사람이 이거 누군가요? 김문수 전 지사군요. 김문수 전 지사의 이 대구에서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여론조사 때 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말 재밌는 이슈들, 중요한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심야 열차, 밤샘 열차. 언제나 뭔가 로맨틱하고 또 추억이 담긴 열차 여행입니다. 듣기만 해도 참 설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런 노래도 나왔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노래. 남행열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오늘 이 남행열차가 화두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비 내리는 호남선. 정말 호남선이에요.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남행열차 데이트를 했다는 소식이 오늘 실렸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원유철 원내대표가 자기를 일컬어서 제가 이종걸 의원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내 전화를 안 받아요. 라고 대통령 앞에서 토로를 했었는데 드디어 만났는데 성공했군요. 그런데 남행열차입니다. 남행열차에서 만났습니다. 예. 지금 선거구 획정이나 쟁점법안 관련해서 여야의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이종걸 대표가 당내 문제도 있겠지만 만나주질 않는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를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갖고 원유철 대표가 고민하다가 딱 아이디어로 떠오른 게 예. 어저께 더민주당이죠. 이춘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걸 알아요. 부친상 당했군요. 부친상을 당해서 이제 조문을 할 텐데 이제 익산으로 가셔야 되나 봐요. 예. 익산을 하니까 어떻게든 아마 내려갈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유철 원내대표 생각에 분명히 이종걸 원내대표가 익산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KTX 표를 10시 15분 거를 예매를 한 거를 알고서 비서관 통해가지고 얼른 그 옆자리를 예약을 했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상당히 명석하네요. 예, 아니 그 머리는 커도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우리가 예. 보통 머리 큰 사람이 머리가 좋지가 않은데 예. 그래서 얼른 그 예매를 한 다음에 그걸 문자로 알렸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간다고. 그러니까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화가 와서 내가 체포하고 가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네. 웃으면서 환영을 했다고 그러죠. 예. 두 분이 내려서 어제 10시 차에 타고 익산까지 내려가면서 반은 싸우고 반은 이 법안에서 논의하면서 어찌됐건 그 내려갔던 그런 사연이 오늘 신문에 실렸네요. 5차 3B석 이종걸 원내대표, 5호차 3C석 원유철 원내대표 나란히 앉아서 익산행 남행열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박윤진 전 대변인. 네. 아니 이종걸 원내대표는요 왜 이렇게 이 원유철 대표가 전화를 걸면 10번 중에 한 번 받아줄까 말까 이렇게 애간장을 태웁니까 사람을. 아니 근데 제가 볼 땐 두 분이 법안 합의를 하기 위한 열차 동행이었으면 KTX가 아니라 비둘기. 남행열차가 아니라 완행열차를 타고 갔었어야 긴 열차 탔어야 됐다.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지금 합을 맞춰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유철 원내대표의 속을 끓게 하는 거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 상당히 심도 깊은 원내 기획, 협상 전략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완전히 있네요. 예, 이게 좀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렇게 사실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모질질 못해서 그러니까 앞에 약속을 빨리 끊고 일어나지 못해서 다음 약속이 늦고 했다는 얘기는 여의도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최근에는 원내대표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약속을 더블로 이렇게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다른 약속이 또 손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원유철 원내대표로서는 협상에 내 진을 빼기 위한 협상 전략인가 보다라고도 한때는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그게 아니구나. 원래 그런 분이구나. 이제 알았다는 것 같고요. 이춘석 원내수석은 협상 파트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유철 원내대표도 당연히 갔어야 되는 그 조문이었고요. 어쨌든 두 분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싸늘한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조문 가는 길에라도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협상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아유 원희철 원내대표 머리 참 크네요. 아 원희철 원내대표 네. 머리 크다. 머리 큰 분 머리 굴리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하여간 열심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화가 자꾸 머리 크기로 가면 안 되는데. 기분이 살짝 상하려고 합니다. 이 머리 큰 사람으로서. 아니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아니, 박유진 전 대변인. 네. 탈당해요? 이종걸 원내대표요? 어제 탈당한다는 얘기입니까? 탈당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그 기자들 얘기를 종합해봐도 그렇고 주변의 보좌진들의 얘기를 종합해봐도 그렇고요. 내 마음 나도 몰라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다 같이 앉아서 비판도 하고 걱정도 하시다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가 고민도 하시다가 약간 아침하고 저녁이 조금씩 다른 그래서 본인 고민이 너무 깊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원내대표의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회 참석인데 다른 역할은 다 하시는데 최고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당무 거부가 아닌 당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남행열차 타고 갔다고 두 원내대표가 타고 갔다고 좋아할 사항은 아닙니다. 네. 뭐 당내 문제는 더민주의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고요. 할 일은 해야죠. 근데 할 일을 해야 되면 우선 원내대표가 자주 일단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자체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캐릭터이건 뭐 전략이건 간에 만날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원유철 원내대표 어렵게 누가 이종걸 대표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잠깐만 자리 비우겠다고 양해해달라고 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예. 그래서 한 시간 가까이 계속 기다려서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일을 보시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방을 찾아갔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랍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자고 있더라. 그런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당내 문제는 당내 사정이고 고민은 탈당이냐 아니냐 고민은 고민이지만 할 일은 해야죠. 어제 두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이종호 부장님, 이 얘기는 잘 안 됐나 봐요. 1시간 싸우고 1시간 웃었다는데 이 선거구 획정 아직도 안 된 거 보니까 두 원내대표의 남행열차 회동은 불발로 끝인 건가요? 아니 뭐 불발은 아니죠. 만났으니까 된 건데 거기서 그렇게 쉽게 나올 거면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겠죠. 거기서 쉽게 나올 거면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리고 뭐 두 분 타신 거 좌석을 가만히 보니까 B, C잖아요. A, B, C, D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B, C라는 건 특실이잖아요. 특실이죠. 특실에서 가시면서 그리고 항상 그 자리는 국회의원 위에서 비워져 있는 자리가 있는 건 아실 거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분이 가시면서 뭐 분위기 잡은 거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큰 걸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빠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쟁점 법안과 이 선거국 때문에 요즘 청와대와 국회 간의 힘겨루기도 한창인데 두 원내대표 자주 만나서 다음번엔 좀 비둘기 옷하고 길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쟁점 법안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쟁점 법안 처리해달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발언이 좀 평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새해 결심이 흔히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3일마다 결심을 하는 그러면 1년도 가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심 우작심. 우리 마음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면 하루하루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작심 우작심. 작년에 누구한테 담배 피우셨다고 말씀 드린 게 그때 작심삼일은 안 되게 하시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임희선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이 국무회의나 이 티타임 자리에서 사실은 강경한 발언을 해서 이 신문지상이 도배가 됐었는데 어제는 모처럼 만에 이 조크를 던졌는데 대통령의 조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저희가 무엇인지. 재밌잖아요. 작심삼일이 안 되게 하려면 3일마다 결심을 하면 된다. 국무회의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던데요. 정말 박정대수가 나오던데요. 진심이세요? 네, 아주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분이시네요. 네, 근데 이 국무회의 대단한 분들끼리 모였을 때의 이 분위기도
모태사의 회식 분위기와 그닥 다를 바가 없구나. 윗분이 한번 농담을 하면은 그 농담의 수위가 무엇이든 간에 옆에서는 이렇게 웃긴 농담은 처음 듣는다는 듯이 박장대소 하는 모습. 예. 우리가 일명 저런 농담을 이제 부장님 농담이라고 하죠. 부장님 개그다, 네. 부장님 개그. 부장님 개그는 웃깁니다. 모두들 옆에서 다 박장대소 합니다. 네. 예. 저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사실은 지난해에 정세영 위원님, 대통령이 또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 살려야 된다라고 발언해서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에 저도 담배 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뭐 본인 계속 금연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금연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지금 이제 다급하죠. 지금 이제 중국발 지금 이제 내정자는 지금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고 최경환 장관은 지금 총선이 마음이 팔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 차관이 없어요. 예. 차관도 지금 다른 부처에 발령이 돼서 자기 지금 청문회 정신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의 어떤 사령탑이 비어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연초부터 날아져 오는 이런 경제의 사인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예. 근데 중국발의 어떤 주가가 폭락한 것도 있고 뭐 저유가에 그다음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삼각파고가 밀려오는데 지금 본인의 금연 결심을 했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 상황을 했지만 네. 그걸 지금 이렇게 앞뒤에 안 좋은 그 상황에서 경제팀 수장으로서는 한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농담이긴 하지만 그렇구나. 저분이 담배값은 올려놓고 본인은 금연을 하고 이게 좀 저는 왜 이상한 생각되죠? 아니 원래 담배값 인상할 때 정부의 취지가 금연에 국민들의 금연을 통한 건강 증진에 근데 그 금연율은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결국은 세수만 확 높여가지고 우리 국민들 소주머니만 털어간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막 나올 쯤에 저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괘씸하네. 어쨌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좀 많이 누그러진 발언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또 새해가 됐으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더불어 장관 월급들은 얼마나 받느냐 궁금하실 텐데 올해 이 공무원들 연봉이 인상이 됐답니다. 얼마나 어떻게 올랐는지 연봉 그것이 알고 싶다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2016년 대통령의 연봉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가 또 상세히 다 조사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부터 바로 공개해볼까요? 박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1원. 이런? 2억 1,201만 원인데요. 만자가 빠졌습니다. 만자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만 단위가 중요하겠어요? 억 단위가 중요하겠죠? 2억 1,201만 원. 근데 이게 연봉이 오르셨어요. 697만 원 오른 2억 1,201만 원인데 박윤희 대변인 이게 대통령 연봉만 오른 게 아니라 공무원 무수가 오름에 따라서 대통령 연봉도 올라간 거죠? 전체 공무원은 한 3% 정도 늘렸고요.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장병들 한 15% 정도 대폭 인상. 그건 잘했네요. 네. 그래서 대통령 연봉이 2억 1,201만 원이면 이종훈 부장 대통령의 한 달 월급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선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세금 떼면은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요. 세금 한 500만 원 떼고 이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많다고 봅니다. 많다. 대통령 월급 많다고 많다고 보고 좀 대통령한테 좀 돌직구 하나 던져도 됩니까? 예, 돌직구 쇼인데요.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하고 조금 두 분을 비교하고 싶은데 박 대통령이 왜 근검절약 하라고 하면서 자기 그 화장실 변기에 벽돌도 넣고 한 게 있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연봉 3% 인상됐는데 이거 한번 사회에 어떤 도네이션 하면 어떨까? 기부를 좀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잡아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좀 사회에 지금 매우 어려운데 좀 추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돌직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연봉을 좀 한번 사회에 기부하는 것. 청년 펀드에 매달 200만 원 20% 월급의 20%요? 200도 넘네. 그러니까 그 20%씩 내고 계시기는 하죠. 그러니까 3% 오른 거에 맞춰서 23%? 23% 기부하는 거 어떠냐. 국무총리의 연봉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황교안 국무총리 월급 얼마나 받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보다 조금 적습니다. 1억 6,436. 여기도 만원.
월급쟁이보다는 한참 많은 건데, 정성희 위원님, 국무총리의 연봉 1억 6,436만 원. 뭐 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 2억,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많았어요. 저는 1억 원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억 원을 넘었고요. 되게 경제 규모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절반 정도.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 한 4억 4,300만 원 정도 연봉이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훨씬 못 미치고요. 메르켈 총리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그 다음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경제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는 못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봉이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또 이제 연봉을 책정할 때 또 하나 들어가 봐야 될 게 아시아권의 좀 문화입니다. 예. 아시아권에서는 이 대통령이나 최고수장의 연봉을 그 유럽보다는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국가 수반 중에 월급 중에서 제일 많던데 우리 돈으로 17억? 와, 17억. 그다음에 이제 2등이 홍콩인데 홍콩 예. 행정원장 같은 경우도 거의 6, 7억 정도. 예. 그래서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의 문화와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비교할 때 2억 원 정도 뭐 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뭐 아까 우리 이정훈 의원이 대통령이 많이 기부하면 어떻겠느냐. 대통령이 막 가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뭐 그리고 출마할 때 본인의 재산은 나중에 다 기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뭔가 이 사회가 부유층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기부를 압박하는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의 특징이 역시 자발성 아니겠습니까? 예. 기부를 압박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을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황우여 부총리의 연봉도 한번 궁금합니다. 뜯어보겠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1억 2,435만 원. 국무총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장관과 차관의 연봉도 이번에 올랐는데요. 장관 1억 2,086만 원 선. 그리고 차관은 1억 1,738만 원. 차관부터는 그래도 억대 연봉을 챙겨준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들의 역대 연봉 인상률이 과연 얼마나 됐을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 이 대통령의 연봉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연봉 변동 현황입니다. 연봉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도입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1990년 김대중 정권 때 1억이 채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의 연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94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과 대통령의 연봉 뭐 당연히 연동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연봉 역시 공무원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말부터 노무현 대통령 초부터 대통령의 연봉이 1억을 넘기 시작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쭉 이제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대통령 연봉이 인상이 되다가 1억 6천만 원 상장 정도 인상이 되다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간 2008년, 2009년, 2010년간 동결을 했네요. 2008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에 금융 위기가 왔었던 때라서 한국 경제도 이거 잘못하면 휘청거리지 않겠냐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때인데 그것 때문에 이 대통령이 그때는 공무원 월급이 다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다 같은 대통령의 월급도 공무원 보수와 수당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 월급 급여가 동결이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급여도 당연히 동결됐던 것 같고요. 같이 가는 거죠. 따로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연봉이 쭉 올라서 이제 대통령 연봉 2억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일반 월급쟁이에 비하면 이정훈 부장 대통령 연봉 2억 원대면 많긴 많네요. 네. 좀 우리 경제 규모에 맞춰서는 맞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대통령이 솔선수범 지금 경제가 지금 워낙 꺼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보니까 정명훈 전 서울시장 예술 감독의 연봉 떠나시는 분을 또 그거보다는 훨씬 적네요. 그러네. 정명훈 전 아니 그거는 이제 이거 지휘료까지 포함된 거니까 연봉은 2억 5천? 세금으로 받는 예산으로 받는 연봉 중에서는 정명훈 감독이 제일 많이 받네요. 슈틸렉스 감독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국가대표팀. 그렇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네, 뭐 불만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야겠죠. 대통령의 연봉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국회의원들의 돈과 관련된 갑질 소식 준비했습니다. 때마다, 해마다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갑질 뉴스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만든 다음 도지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의원님 마음대로 또 의원 갑질 논란입니다. 어제 사실은 많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더민주당의 이목희 의원의 이 소위 보좌관 월급 돌려막기에 대한 의혹 보도해드렸는데 이목희 의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나 돌려막기 한 거 아니다. 그 해명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비서관이 우리 보좌관에게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받고 임금도 많이 받으므로 그런데 운전기사나 인턴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신의 월급을 일부 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서관이 직원들과의 인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저는 물론 이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임준선 변호사님, 이목희 의원의 해명을 들었는데 세간에서는 이목희 의원이 보좌관의 월급 중 일정 정도를 상납받아서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보좌진의 월급에 충당했다. 이걸 보고 세간에서는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월급 돌려막기를 한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은 방금 해명에서 들었던 것처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거다. 그러면서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언론들에게 일침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서울신문이 두 의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목희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까지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네. 먼저 간단히 뉴스 내용을 소개하고 저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뉴스 내용은 이목희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그거는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이미 선관위에서 무혐의 처리가 다 나왔다라는 거를 굳이 원내 대책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적인 이야기를. 사적인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문제다. 공적인 자리에서 뉴스 가치가 없다고까지 하면서 굳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전에 자신과 일했던 사람을 인화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굳이 원내 대책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새누리당 의원의 김상민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상민 의원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혹입니까? 이것도 이제 보좌진인데요. 전직 비서였습니다. 근데 이 비서의 말에 따르면은 자신이 원래 5급을 약속받았었는데 네. 9급으로 일을 하는 바람에 월급을 2배가량 못 받았다. 9급이 200만 원이고 5급이 400만 원 정도 받았다. 예. 이렇게 큰 차이를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김상민 의원이 또 다른 비서관 모 씨를 특혜를 봐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5급으로 채용하는 바람에 나를 5급으로 약속과 달리 5급으로 채용 안 하고 9급으로 채용했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김상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그 5급인 사람은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좀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네요. 네, 김상민 의원 쪽 얘기는 좀 더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목희 의원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결론은 그겁니다. 합의했던 일이다. 합의했던 일이다. 그러네요. 이목희 의원의 해명은 합의된 일이다. 아마 합의된 일이 맞을 겁니다. 예.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모든 합의가 법적으로 깨끗하냐?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1번.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이냐? 자기 돈인 걸 가지고서는 합의를 하는 거는 누가 케어합니까? 내 돈을 더 내서 합의를 했다면 그거는 이치 오케이. 그런데 왜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월급을 올려주고 너 얼마 놔줘 누구 줘 합니까? 왜 우리 돈 가지고 자기들이 돌려먹으면서 월급 더 주면서 그걸 가지고서 생색을 내고서 합의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벙찌는 거죠. 세금 전용이다. 그렇죠. 두 번째. 좋습니다. 합의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책임을 왜 자꾸 보좌진한테 돌립니까? 왜 인신공격을 하느냐? 그 보좌진은 A랑 B랑 합의를 해서 탈법, 불법과 탈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걷는 어떤 행위를 칩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그 경우에 A와 B의 합의일지언정 A는 더 힘이 많고 더 많은 걸 결정할 수 있고 세금 유용을 좀 더 많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인데. 그럼 A와 그 밑에 있는 B 중
B가 설령 먼저 제안했다 한들 A가 훨씬 더 많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어른이라면은 그 합의를 결국 성사됐을 때 그 탈법자 합의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에게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자꾸 B에게 떠넘깁니까? 예. 저는 이걸 자꾸만 관례네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옛날엔 좋았겠죠. 옛날엔 다 그랬겠죠. 법조인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옛날에 훨씬 좋았던 거 맞습니다. 예. 네, 기득권 훨씬 많았고요. 관례로 용서되는 거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회가요, 좀 더 맑은 사회로 가려면요, 우리가 좀 더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눈물을 담보로 한 그 관례들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민선 변호사님 워낙 작심하고 돌직구를 하는데 이목희 의원실에서 지금 돌직구쇼 보고 있다면 이민선 변호사님의 말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정성희 의원님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예산이 주어지고 그 예산 중 일부를 보좌진의 월급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의 월급 중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아서 다른 보좌진의 월급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세금을 전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은 일절 해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합의긴 합의인데 강요된 합의라는 것이죠. 갑을관계에서 강자인 국회의원이 보좌관, 아무 힘도 없는 보좌관에 대한 강요된 합의라는 건데 특히 이제 이목희 의원의 전력과 관련해서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요. 이목희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죠. 네. 본인이 그 약자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하겠다는 그 유명한 을지로위원회, 예. 을을 위한다는 을지로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갑으로 행동했다는 게 아쉽고요. 사실 이목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했지만은 뭐 자녀의 로스쿨 낙제를 막기 위해서 학교에다 압력을 행사했던 뭐 신기남 의원이라든가 뭐 자기 사무실에 신용카드기까지 갖다 놓고 시집을 팔았던 노영민 의원, 뭐 새누리당도 박대동 의원이라든가 뭐 조카 인사특탕을 했던 뭐 김광림 의원이라든가 이게 국회가 국민을 위한 어떤 조직인데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걸 보고 국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이런 걸 느끼고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갑질이나 부도덕한 국회의원들 꼭 기억해뒀다가 표로 심판하자. 표로 심판하자. 네, 우리가 이제 사설을 쓸 때부터 표로 심판하자라는 얘기를 안 쓰는데 오늘 표로 심판하자 이런 얘기까지 썼네요. 너무 많아서 자꾸 까먹어요. 네. 그래서 직전에 크게 이름 한 번 더 박아서 아마 이렇게 내가 돌직구에서 소개하고 신문에서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당, 야당 한쪽 당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주영 부장님. 오늘 조간신문에 침묵의 카르텔. 왜 국회의원들은 동료 의원이 특히 이 보좌진을 행납받거나 마음대로 전용하는 문제가 제기되면 왜 칼을 뽑지 않느냐? 왜 윤리심판원에서 당내 윤리심판원에서는 왜 눈 감아주느냐? 왜 동료 의원들을 감싸느냐? 그건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상납구조라고 하는 거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위에 사람이 착취를 하더라도 밑에 사람도 좋은 점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 보좌진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스펙 쌓는 걸로 가는 거죠. 예. 돈은 그 다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면은 운전기사를 대동하는데 식사값을 따로 주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아마서 이런 걸 좀 출연해서 주고 대신에 너희들은 스펙을 좀 쌓고 이걸 해서 어디를 가라. 또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람도 있고 또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있고 일종의 이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문화다 보니까 저거 얘기하면 저거 비판하면 내가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침묵의 카르텔로 간다. 서로 침묵하고 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신뢰관계인데 이게 깨지니까 이제 이 친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대충 보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사건들이 이 신뢰가 깨지면서 뭐 운전기사나 비서분들이 하면서 내부 작업발처럼 터져 나오는 게 우리 하나의.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그것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목희 의원 관련해서 징계 방침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처음에는 이제 박대동 의원이죠.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이 이제 의원 갑질, 뭐 보좌관 월급 상납 이런 게 나왔는데 그때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비판 논평이 하나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옳다구나 잘 됐다 이러면서 새누리당에서 막 공격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도 안 그래요. 이게 양쪽이 다 우리가 서로 그러는 건데 이러면서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근데 안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이제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 의원실 운영비라고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이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 수준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예. 본인이 돈을 내기도 하고요. 또 뭐 직원들, 그러니까 보좌관들의 어떤 월급들을 조금씩 출연해가지고 그걸 형성해서 그거를 일종의 이제 그 운영실 자금으로 쓰기는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과거에 해왔던 관행이다. 우리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의 관행이 서로 편했던 관행이다 하더라도 이제 털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털어야 될 때가 왔다. 과거에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이해찬 총리가 의원 시절에도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본인도 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 월급도 다 내놓고 다 n분의 1로 해서 5명밖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보좌관 한도를 10명으로 이렇게 늘려서 썼거든요. 가령 500만 원 받을 걸 250만 원만 받을 수 가고 돼 있어? 그럼 나랑 같이 일하고 훌륭한 사람 더 써서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합시다. 이렇게 각오가 됐던 거죠. 제가 몸담았고 제가 창당 과정에 함께 했었던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아예 당원 당규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의원들은 권영길, 담병호 이런 의원들도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그 당시 180만 원만 받도록 딱 되어 있고 보좌관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오히려 더 받아갔습니다. 보좌관들은. 그러니까 의원 나부터 내놓고 보좌관들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동지로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선관위도 알면서도 눈 감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필요하다면 의원이 어떻게든 더 내놓으시고요. 보좌관들에게 이런 상황을 강요하는 거. 기부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방금 정성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일도 이제 더 이상 국회 안팎에서 이런 얘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종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한 척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어선은 시동도 걸려 있었고 바다 속에 있던 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 위에서 마땅히 조업을 하고 있어야 할 선원 3명이 온데간데 사라진 겁니다. 배 위에는 장화 몇 켤레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선원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당시 바다 상황은 파도가 일거나 해일이 일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바다는 잠잠했고 바람 역시 불지 않은 고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진 선원 3명에 대해서 그 행방이 궁금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어부들이. 지난번에 그 사이다 할머니 사건 이후에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지금 우리 김진 앵커가 말한 대로 조업 중인 배예요. 조업 중인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 배가 해수욕 가까이에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물을 끌어오르는 양망기가 작동 중이었고 작업등도 켜져 있었고 추우니까 히터까지 켜 있었다는 겁니다. 히터까지 켜 있었는데 예. 빈 배만 발견됐다. 예,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 사람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람이 사라집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가능성은 혹시 이거 사람이 안 타고 허위 신고하고 배만 있었을 가능성이 아닌가 하는데 이 정황으로 볼 때는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을 조업 중이었다. 또 실제로 증언을 하면은 이 여기에 서 있었던 어선은 3명이에요. 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 또래의 어떤 선원이 1명이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부자의 아버지의 동생이 지나가다가 또 조업을 하다가 서로 마주쳤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3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깜짝같이 사라졌고요. 혹시 그놈은 갑자기 파도가 치거나 날씨가 안 좋았나. 그때는 아주 날씨가 좋은, 조업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고 해역의 지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선원들이 실종이 됐습니다. 네, 영종도 왕산 해수욕장에서 불과 4km 떨어진 그 해역입니다. 4일 새벽 3시에 인천 북성포구에서 이 출항을 정상적으로 했던 어선이었고요. 사라진 선장의 이 동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왕산해수욕장에서 4km 떨어진 해역에서 4일 오후 5시 48분에 배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도가 잠잠했고
배가 어느 암초나 다른 선박에 혹은 중국 어선에 충돌을 했던 흔적도 발견이 되지 않고 배 안에서 선원들의 혈흔도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물을 끌어올리는 중에 중심을 잃고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망에서 시신조차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역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미스테리하다 이런 반응인데 지금 막 들어온 마침 속보가 떴는데요. 영종도 어선사고 실종자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조금 전 발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장 그리고 선장의 아들 그리고 선원. 그런데 이 시신은 경찰에 따르면 선장의 아들 시신으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아들의 시신 지금 발견됐는지 나머지 2명 선원은 어디로 갔는지 이 미스테리합니다. 이종훈 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 격투의 흔적도 없고 한데 지금 바람이 없었다는 건 잘 보셨는데 날씨가 어땠다고 보세요? 기온이 추웠죠. 기온은 추웠다. 물론 뭐 바다 작업할 수 있을 정도지만은 거의 바다에 나가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히터 키죠. 그거 갖고 되겠어요? 이 방 같은 데서 키면 따뜻하겠지만 망망대해 위에서 음주를 하셨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까딱 실수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3명이 다요. 근데 3분이 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3분이 과연 신고는 돼 있는데 다 타고 나가신 건지. 이게 사실 저런 배 타고 몇 번 조업 나가봤는데. 예. 되게 지루하거든요. 지루하죠. 지루하고 뭐 계속 고기도 잘 안 올라와요. 어쩌다 하나 오면 뽑고 계속 돌리기만 하는 건데 몇 시간 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좀 음주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차 실수할 수도 있겠다. 저는 뭐 그런 개연성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3명이 탔고 1명은 선장이기 때문에 이 조타실 안쪽 방에서 이제 키를 잡거나 레이더 안테나를 보는데 조업 중에는 나와 있어요. 3명이 동시에 실종된 건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인다. 한 사람이 지금 이제 한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고나 다툼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나서 바다에 떨어졌을 때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뭐 당연히 부자간이나 친구 관계나 이렇게 될 테니까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같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밑에 작업 중이니까 그물도 끌어올리니까 물론 그물이 걸려있진 않았겠지만 어떤 선원이라면은 아마 이런 사고나 이럴 경우에 배까지 뭐 헤엄쳐 오는 거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아까 음주나 어떤 이유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물에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다가 같이 사고를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부장님, 선원들은 이 바다에 익숙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정신에서 혹시 실수로 바닷속에 떨어졌다면 바로 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이제 다르죠. 자기 체력하고 지금 바다 추워요. 춥습니다. 금방 체온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바로 올 수 있는. 지금 배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이동을 하고 있으면 바다에 빠졌으면 배까지 쫓아 올라오기도 어렵고요. 어렵다. 실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작은 리프팅하는 그 배에도 혼자 못 올라가요. 위에서 누가 당겨줘야 올라갑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 하나에도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배를 보면 혼자서는 절대 이 배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만일에 3명이 다 빠졌으면 그야말로 속절없이 사고를 당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왜 3명이 다 빠지게 됐는지는 일반 어부들도 이건 거의 없는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폭행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안이나 점치를 통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풀리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임윤선 변호사님, 지금 선원은 3명이 사라졌는데 그중 1명의 시신만 발견이 됐고 여전히 남은 2명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 혹시 조심스럽게 여쭤볼 것은 불법 중국 어선과의 다툼 때문에 혹시 3명이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서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든 거는 중국 어선이랑 뭔가 이 생각부터 했거든요. 다툼이. 근데 지금 신문에도 나왔고 지금 이 보증님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이 문제의 선박 이게 7.93톤이라고 해요. 꽤 크니까
박용진 대변인 말씀대로 수영에서 개인이 혼자서 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7.93톤짜리 배가 발견된 영종도 앞바다는 중국어선이 자주 출현하는 곳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생기고 그랬으면 뭔가 급하게 구조 요청이 갔었을 겁니다. 이렇게 3명이 동시에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스테리합니다. 나머지 2명의 이 빨리 행방도 우리 경찰이 빨리 찾아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요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번에는 인재 영입을 두고 두 의원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양초의 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안철수, 문재인 이 두 분이 어떤 인물 영입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오늘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출력물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 영입 경쟁. 문재인 대표가 앞서서 안철수 의원의 이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던, 그러나 안철수 의원의 곁을 떠났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영입하려고 문 대표가 부단히 노력을 했었지만 불발로 돌아갔다라는 기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에 맞서서 안철수 의원은 다시 안철수의 옛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규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는 요즘 안철수 의원이 최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윤여준 장관이 다른 인물, 제3의 인물을 본인이 직접 영입하려고 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윤여준 전 장관과 공동 창단 준비 위원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안철수 의원이 영입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인물은 문재인 대표 쪽에서 바로 조정래 작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조정래 작가는 정성희 위원님, 안철수 의원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적을 맡았었죠. 후원회장을 맡았었죠.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사람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영입 경쟁을 하면서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특별히 옛날에 과거에 안철수의 사람이었던 사람을 콕콕 찍어서 콕콕 집어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러브콜을 울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네요. 다분히 안철수 신당 측에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이고요. 조정래 작가 영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장하성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쉽지가 않을 것인데,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이나 정글만리로 너무나 유명한 작가고 대중적인 인기도 높은데, 조정래 작가가 현실 정치와는 이렇게 거리를 아마 두고 있고, 또 이제 조정래 작가 이 진보 쪽만 아니라 그 우파 보수 쪽과도 관계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향으로 보면은 중도가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문재인 대표의 이게 더민주 쪽에 쉽게 갈까. 조정래 작가 스스로 얘기한 대로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과 아주 절친이고요. 박태준 회장의 전기도 스스로 썼죠. 이순신 장고가 똑같은 인물전 위인전 마당에 박태준의 산업화의 어떤 세력의 공적을 평가하면서 그런 전력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나이도 그러시고, 또 무엇보다 부인인 김초혜 시인 굉장히 정치 관여에 반대하고 있어서 안신당이거든 문재인 대표의 더민주든 영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정래 작가가 누굽니까? 정글만리, 태백산맥으로 너무나 유명한 대중작가인데, 만약에 문 대표가 영입에 성공을 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조정래 작가의 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취약한 전남 순천이 고향입니다. 호남 출신이군요. 호남 인사. 두 번째는요, 안철수 의원의 2012년 지난 대선 때 조정래 작가가 안 의원의 바로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조정래 작가 영입에 성공한다면 박용진 전 대변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아픈 얘기고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생긴 거예요. 국민 여러분, 보세요. 후원회장이었던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제 옆에 섰습니다. 이 그림이 연출될 거라고 문재인 대표는 생각했나 보죠. 오고 가는 말이 좀 그저께부터 험악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험악해졌다. 그래서 탈당하신 분들 빈자리는 바로바로 젊은 사람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표의 말도 그렇고요. 사기 공천 얘기도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표적공천, 자객공천, 친노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있다고 하는 문병호 의원의 이야기도 뭐 그냥 식은땀을 흘리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른바 인물 쟁탈전. 그리고 저 사람 빼와서 상대에게 타격 주기. 뭐 이런 양상으로 좀 가는 거는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정말 뜨끔했겠어요. 조정래 작가님. 네, 만일에 성공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장하성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누구를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취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되게 은밀하게 만나고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 하고 측근들이 얘기하면 측근들이 그거를 어설프게 기자들에게 얘기하다가 이제 취재가 돼서 쓰게 되면 접촉 중 할 때는 이미 접촉 끝난 거죠. 접촉 끝난 거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일간지에는 김초혜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글쓰러 지방 내려가셨어요. 정치 안 하세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 끝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돌직구 쇼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김선현 차의과대학 교수, 그러니까 이른바 차병원의 이제 차병원 대학이 있나요? 근데 거기 교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미술 치료학회 회장이고요. 대한 트라우마 협회 이제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오늘 인재영입 4호째 들어옵니다. 그럼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새 인물이잖아요. 새 인물이니까 얼굴 잘 모르고 낯선 게 당연하죠. 근데 이분이 해온 걸 보면 어쨌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미술 치료, 트라우마 치료, 그리고 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봉사활동 이런 걸 쭉 꾸준히 해오신 분으로 이미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시기도 하고요. 여성 인재 영입 1호로 또 이제 주목받게 됐네요.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저명 인사, 안철수의 사람이 걷어오는 데는 약간 아까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만 없죠, 성과 없죠. 새 인물,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 자당의 뉴스 속보까지 챙겨주셨는데 그래서인가요? 요즘 안철수 의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일일이 옛 안철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김성식 전 의원과 장하성 교수, 윤여준 전 장관의 마음도 지금 돌리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성희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한테. 문재인 대표 의식해서 그런 건가요? 달라졌다. 뭐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우선 뭐 눈빛이나 어떤 뭐 자세, 그다음에 이런 복장 이런 거 아주 헤어스타일까지 그런 걸 달라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 안철수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안철수의 그릇에 실망했다. 이러면서 떠났잖아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한다는 거. 세 번째, 자기 주머니를 직접 푼다는 거. 자기 돈 쓴다는 거. 네, 이 자체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큰 변화인데 안철수 신당의 어떤 위력은 어쩌면 지금이 제일 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철수보다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돼 있어서 이렇게 안철수 신당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말 이제 공천이 시작이 되고 어떤 선거 총선 체제에 들어가서 일일이 그 옆에 몇 면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쩌면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이 절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절정이다. 사실은 야당 얘기 나오고 신당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 부장님, 이제 김한길 의원도 탈당했고 조만간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뭐 넓게는 포함해서 박영선 의원 등등이 조만간 대거 탈당을 한다는 거예요. 김 대표 이야기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 입장으로서는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안철수의 옛사람의 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게 문 대표 마음 아닐까요? 그건 이해는 하는데요. 조금 더 상수를 썼으면 좋겠어요. 정치 상수를 좀 둬라. 하수를 좀 두는 것 같은데 지금 거물을 모셔오면은 그분들하고 뭘 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를 문재인 대표가 따라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모아만 놓고 새만 불려놓는데 이거는 금방 떠날 또 새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 문재인 캠프에서 실수하는 거는 전략 전술의 부재입니다. 전략 전술의 부재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도와주는 제1 공신은 김정은이고 제2 공신은 문 모 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전략 전술을 실패하니까 이제 반사급부를 여당이 누리는 건데 지금도 보게 되면 안이 떠나게 된 게 아니면 떠난 게 뭐예요? 포용력 부족이 이런 거잖아요. 자기 문제잖아요. 그럼 자기의 잘못을 허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전략가가 들어와서 그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어떤 거물을 잡을지를 해야지 사람만 자꾸 잡으면 뭐래요? 내 편이 띄워줄 용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좀
상수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영입에 공들이는 사람 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아까 여성도 나오고 뭐 표창원 저기도 나오고 뭐 웹젠이라고 그 게임업체 대표도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건 지금까지 운동권에선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운동권 이미. 예, 운동권 그러니까 체질을 이 기회에 바꾸겠다. 또 문재인 대표가 그 김진표 현 경제부총리 지금 김진표 의원한테 상가에 가서 조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빨리 전문가를 영입을 하라.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이분들 불쏘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권 체질을 쉽게 안 바뀌거든요. 예. 자,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야당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고민은 말입니다. 여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 중에서도 요즘 청와대가 이 진실한 사람들, 대구를 놓고 머리 싸맬 일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 대구 민심이 시큰둥하네. 큰일 났네. 이 진실한 사람 내려보내면 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쭉쭉 뽑을 줄 알았는데 소위 여론조사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김부겸 의원한테도 김문수 전 지사가 계속 밀리니까 뭐 진실한 사람 이거 새 판 짜야 된다. 대구의 이 대진표를 다시 짜야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고 대구의 한 시민은 요즘 제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청와대 누구한테 들었는데 라고 되묻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진박 새판 짜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만평은 이런 만평을 그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당당하게 임금님의 이 하명서를 들고 진박이라는 하명서를 들고 이 TK 성문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러다 쪽박 싸게 생겼어 라고 말하고 있고 TK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지금 문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 위에 이름이 김문수 전 지사의 이름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대구 수성갑의 김문수 전 지사 지지율을 최근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김부겸 의원과 비교했을 때 김문수 전 지사의 지지율이 대구 수성갑에서 35.1%. 그런데 김부겸 의원의 지지율이 52.5%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리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그래서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김문수 빼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구 동을은 또 어떠냐? 여기도 이 상황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통령 관심적이실 텐데. 이 누구의 지지율일까요? 47.6 대 41.3. 그렇습니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 친박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재만 전 청장을 향해서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라고 유승민 의원 꼭 집어서 말하기까지 했는데 하필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대구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용진 대변인 이런 말이 나온대요. 차라리 김문수 전 지사 빼고 박 대통령의 든든한 사령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지역구 바꿔가며 대구 수성갑으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냐. 최경환 총리 아마 국무회의 끝나고 전화 동쪽하시옵소서 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기 간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대구 분들이 대통령의 진실 사람 이거 찍혀서 오면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아오면 다 찍어주는 분들이 아니라서 지금 대구 수성갑에서는 김문수 또 김부겸 두 분이 이렇게 붙고 있는데 양쪽에서 다 두 분을 뽑아가려고 최근에. 그래서 그 김문수 전 지사는 성적표가 안 좋으니 수도권 험지 출마라고 뽑아가려고 지금 그런다는 얘기고요. 김 전 지사도 깜짝 놀라요. 그 김부겸 전 의원은 당 상황이 어려우니 와서 선대위원장 하라고 뽑아가려고 그래서 또 펄쩍 쪘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고사하고요. 근데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어려운 게 이게 지역 인심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동생, 대학교 동생인 김부겸 동생이 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굳이 왜 여기 와서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되진 않습니다만 당신이 진실한 사람 맞느냐? 26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다니고 좋아했다는 친박이 맞느냐? 솔직히 말해서 진짜 친박 맞냐?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 민심 중에
대통령을 좀 좋아하는 분들도 난 저분이 왠지 친박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하나가 있고요. 김부겸 전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은 김부겸 의원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수도권에서 뭐 하던 분이 왜 굳이 여기까지 와? 뭐 이런 게 약간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면 김문수 지사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거기 최경환 부총리를 넣으면 둘 다 죽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여당 대표라면 혹은 내가 만약에 청와대 참모실장이라면 김문수 전 지사를 대구 수성갑에서 빼고 최경환 부총리를 다시 꽂는다? 아니다. 저는 간별사, 진박 간별사 조원진 그 의원이 수석. 저기에서 김문수 빼야 된다고 생각을 그 말을 했는데 뭐 청와대가 뭐 교감 있는 말은 전혀 아닐 텐데 저는 생각해 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카드다. 왜냐하면 사실 김문수 지사가 대구 수성갑을 선택한 거는 정말 비겁합니다. 비겁하다. 김문수 지사가 전력이 노동운동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제가 사는 경기도에서 2번이나 지사를 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작갑에 지난번에 출마했던가요? 동작갑에 그렇게 해서 안 갔는데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전력으로 보면 전국적인 인물이고 본인도 대권주자로 생각을 한다면 비겁하게 대구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본인이 지사를 했던 경기도에서 붙어서 하는 게 당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우리 박용진 대변인이 말한 대로 김문수 지사가 친박 소식이 아니죠. 솔직히 친박 아니다. 그 아버지를 엄청나게 비판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못마땅하실 겁니다, 속으로. 대통령은 친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김문수 전 지사는 친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장도 본인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비판한 사람을 박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빼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임윤선 변호사님은요? 저는 중앙일보 기자의 말을 그냥 전언하는 걸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중앙일보 뭐라고 썼습니까? 중앙일보가 그래서 대구의 민심을 직접 듣겠다고 대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겠다. 김문수 후보 갑툭튀 아니냐. 툭 튀어나온 사람 아니냐. 우리가 대구에 이정현을 하나 만들자라는 반면에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위주는 이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김문수 찍을 끼다라고 하면서 김문수도 여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갖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대구 민심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진박들의 운명은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가 휘날레 기사로 준비한 이 기사의 주인공은요. 먼저 이 노래부터 들으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 영원한 가게. 가수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 오늘이랍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지만 김광석의 목소리, 김광석의 노래, 김광석의 이 기타 연주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를 잊지 않고 오늘 여러 가지 그를 추모하는 행사들과 추모하는 세레모니를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가게 김광석이 떠난 지 20년이 되는 오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김광석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를 울리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해 여름에 이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태로. 그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국내 여행을 하면서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의 김광석 거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MP3에 이 김광석 씨의 노래만을 10곡을 담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김광석 거리 입구부터 출구까지 쭉 걸으면서 김광석을 다시 추모하고 했었는데 마침 오늘이 20주년이라는 것 정 의원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오늘 이거 클로징 기사 김진 앵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심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이 겨울밤 지금 나오는 노래가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 뭐 30쯤에 이등병의 편지 좋은 노래 많습니다. 오늘 하루 추억의 향수 젖은 김광석의 목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